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이슈엔 빗불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등록한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공천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도내에서 독점적인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세가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또한 공천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과 후보자들의 경쟁 상황 등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호 KCN 건강방송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4.10 총선 정말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고 이제 90일을 열흘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선거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기자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앞으로 이제 90일 정도밖에 남은 이제 그 총선 선거 일정을 보면 일단 이달의 주요 일정은 사실상 좀 다음 주 이제 오는 11일이 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이제 의정 보고회나 일단은 뭐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이 12일까지로 이제 완료가 되고요. 네. 이제 후보자 등록이 이제 3월 21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 아마 이제 선거의 꽃이라고 표현하는데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선거 전일까지 4월 9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가 4월 5일부터 이틀간, 이제 본투표와 개표가 총선일인 4월 10일 날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이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공식 이제 선거 일정이고 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는 걸지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진행돼야 될 것들이 각 정당들이 이제 공천자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경선이랄지 아니면 전략 공천이랄지 뭐 이런 절차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후보자들은 이 각 정당들의 공천 절차 이 일정이 초미의 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해 12월 12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선거구에서는 또 이제 어떤 후보들이 등록해 있는지 지금 뭐 말하자면 각 정당들의 그 상징 색깔의 점퍼를 입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실 텐데 벌써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비 후보들은 선거운동 방식이나 내용 면에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하튼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익산과 군산 선거구에서 어떤 후보들이 등록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선거 운동이 가능한 그 예비 후보 등록, 그 지난해 그 12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선거구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이 이제 이쌍갑 선거구입니다. 이쌍갑 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현재 물망에 나왔던 그동안 거론됐던 모든 후보들이 다 이제 등록을 거의 했는데요. 일단 뭐 민주당 현역 의원 김수훈 의원도 지금 등록을 이미 마쳤고요.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춘석 전 의원, 그다음에 또 성기청 국토정보공사 전 상임 감사, 그다음에 고상진 일산발전연구원장,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정권이 그 진보당 일산지역 위원장까지 전부 다 예비 후보 등록 마치고 지금 본격적으로 좀 표밭 좀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좀 일산을과 군산시는 이제 각각 한 명씩밖에 등록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산을 같은 경우는 이희성 변호사가 지금 등록 마쳤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최이배 전 의원이 지금 예비 후보 등록 마쳤습니다. 네, 뭐 익산갑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인데 군산과 익산들은 아직 현역 의원들이 이제 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을 좀 미루고 있는 이유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군산은 현역 의원이 좀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쉽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의정 보고회 같은 경우도 11일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충분히 현역 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활동폭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상당히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은 나름대로 본인을 알릴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예비 후보 등록을 않더라도 그 단점은 없겠다, 감점될 사정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유라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각 정당들이 이 공천 전략 기획단이랄지 공천 기획단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의 어떤 그 계획단들을 가동을 하면서 공천 절차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입지자들, 후보자, 예비 후보자들은 정말로 이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공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손문선 대표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공식적으로 민주당 경선이나 공천 일정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네. 현재 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를 좀 참고를 하면 2월 중순 이후에 경선이 마무리될 것 같다. 2월 중순 이후에 경선이 될 거다. 한 달 좀 넘게 남겨놓고 마무리되는 게 전 의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만 임명한 상태고 다음 주에 이제 공관위원들이 이렇게 임명이 다 완료가 되면 정식으로 이제 그 발족을 하고 공천 절차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예비 후보 사전에 이제 예비 후보자 검증 절차를 현재 시작을 하고 있고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현재 추가로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 검증 절차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현역 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제 마무리되고 현재 밀봉된 상태로 당에서 좀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개 선거구, 9개 선거구로 지금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도 해야 되고요. 선거 제도도 아직도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준연동형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공천 절차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천 절차는 늦어지면 지금 그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이 예비 후보들 그리고 입지자들은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제 공관위 구성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텐데 공관위에다가 넘겨줄 자료를 지금 마련해서 공관위에다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공천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그 준비 자료 작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자 검증과 평가가 끝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몇 명을 압축시켜서 경선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후보가 탈락을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항상 특히 이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는 공천이 계속 늦어집니다. 공천 절차가 거의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참 속을 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그 공천 과정을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항상 늦어지는 게 이 공천 절차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앙정치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에 대한 어떤 반감 뭐 이런 것이 있어 제3지대의 어떤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에 따라서 지금 창당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창당된 이런 정당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그 창당들은 제3지대 정당들의 영향력, 파괴력은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었죠.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얼마만큼의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어떤 그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최정호 기자께서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을까 한번 네.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3지대를 이제 꼽자면 아무래도 그 이준석 개혁신당, 네, 또 이낙연 가칭이죠. 신당을 네. 또 이제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3일부터 온라인 입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재 지금 공식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일단 첫날에만 2만 명 정도가 지금 당원으로 모집을 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실상 뭐 지역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뭐 제3지대로서 출발을 하지만 이제 초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쉽게 가늠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이런 당원 그 규모의 그 규모나 또 이제 그 영입 인물이 또 어떤 인물이 영입이 돼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이미지가 또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수치는 우리가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만만치 않지 않냐. 그리고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랄지 아니면은 중도층에 볼 때는 좀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요즘 뭐 신당 논의가 활발한데요. 다 외울 수 없을 정도 여러 신당들이 지금 창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정치가 너무 극단적 대립구도로 가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힘든데 정치 해결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나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신당 논의가 좀 활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당 정치는 이제 깨고 좀 네. 다당 정치로 가야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뭐 이준석 신당이 7%, 그 다음에 그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4% 정도 나왔는데, 근데 지지정당이 없는 것도 27%로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양당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이렇게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고 양당 심판론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로 간다라면 양자구도로 정치가 치러질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재 같은 경우 그 무당층이 많기 때문에 변수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여야가 이런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분열 상태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금태섭, 양영자 모든 신당이 선거연합을 통한 빅텐트를 만약에 만든다면 네. 아마 영향력을 저는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표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 데는 이렇게 다른 정당한테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 이런 양상들이 이제 계속 복잡하게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도내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거의 뭐 독과점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의 경우는 과연 민주당 지지세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균열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것이 지금 관심사입니다. 과연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점을 좀 손문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전북 도내 민주당 지지율 같은 60%가 넘거든요. 네. 뭐 이번 사안만은 계속적으로 그런 정책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제21대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용호 의원이 당선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당선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뭐 전북 도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무당층이 많긴 하겠지만
현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이 무척 나오고 높고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들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도 해보고요. 근데 지금 신당 얘기가 나오니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26%, 네. 부정평가 64%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현역 네. 의원이나 이런 이탈 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다른 그 신당들하고 텐트가 굉장히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일정하게 효과는 저는 영향력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선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에는 변화가 있겠지만 강락을 가르는 그럴 만큼의 어떤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제3지대 정당들의 어떤 합종연행, 흔히 말하는 빅텐트 여부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현재로서는 큰 선거판에서는 큰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제 도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 후보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대개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몰려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이 이 지역에서 공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진보당이 한두 명 정도 네. 이런 정도가 있지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은 지금 도내에서는 거의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과연 후보자들을 찾을 수나 있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만은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다른 정당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후보자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 사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른 정당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을 좀 살펴보면 사실상 마땅한 후보자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조배수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전북대에서 출마 기념회를 갖고 이제 전주병 쪽으로 이제 출마 쪽으로 이제 가닥 잡고 있지만 일단 이사만 놓고 또 보면 그 기존에 많이 이제 사실상 물망에 올랐던 김병한 새만금 개발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석삼 익산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거의 아마 총선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거의 전반될 정도로 네. 아예 지금 이제 번외로 지금 쉽게 말하면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익산 쪽에서도 이제 진보당의 정건희 후보 외에는 특별히 이제 다른 민주당과 다른 이제 정당 후보는 정건희 후보 외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좀 더 눈여겨 본다면 이제 사실상 지금 이번에 그 익산 상공회의소의 그 신년 인사회에 그 이석현 그 전 국회 부의장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낙연 신당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천명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익산에 이제 출마설이 좀 나돌고 있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군산 쪽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은 그 기존에 이제 계속 그 출마를 해왔던 이근열 군산 지역 그 조직위원장 이제 좀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외에 정의당 쪽도 지금 현재 여러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뚜렷하게 지금 정해진 바는 좀 없는 현재로서는 상황이고요. 정해진 바가 없다. 맞습니다. 예. 다만 또 이제 익산에 좀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최근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온라인 입당 원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익산에서 지금 황세연 그 무소속으로 문제였던 그 출마 그 입지자가 최근에 입당 원서를 좀 제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익산에서도 이제 정의당이 좀 활발하게 네. 과거에는 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익산에서는 정의당 후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내부에서 여전히 논의를 좀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아마 움직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 탐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절차가 관심입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현역 의원 평가가 마무리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경선에서 하위의 평가를 받은 10%는 30%의 그
그 득표율의 감점이 되고 또 20%는 20% 예, 감산을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선전에서는 지금 막대한 지금 효과를 발휘를 네. 할 수가 있는 건데 거의 좀 공천을 좀 이런 하위 평가를 받으면 공천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 영향력이 큰 건데 도내에서는 이제 선거전이 불붙다 보니까 이런 그 하위 평가자가 도내에서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누가 되느냐 이것이 지금 관심입니다. 설에 따라서는 뭐 2명이다, 3명이다 도내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설들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손문선 대표님? 이렇게 누가 하위위원회 소속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떠돌아다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전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너무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공천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전자하고 이렇게 지지율 차가 별로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위 20% 안에만 들어도 거의 공천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좀 여기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민주당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의원 평가한 항목을 보니까 뭐 의정활동, 당 기여활동, 뭐 공익활동, 지역활동, 뭐 윤리문제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뭐 의정활동이나 당기활동은 특별히 그 변별력이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보좌관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네, 다면평가. 그리고 지역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좀 발휘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거의 순위가 매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여론조사 같으면 아무래도 현역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최종호 기자는 어떻게 이런 설들을 듣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역에서도 이미 뭐 민주당 측은 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설은 상당히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한 3명 정도의 설을 저도 지금 탐문이 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측에 지금 공식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은 뭐 불출마를 선언한 6명의 의원을 빼고는 161명에 대한 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마무리한 건 맞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그 하위 평가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뭐 이렇게 하위 평가자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또 복잡한 또 셈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서 그 현역 의원 이탈을 또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단정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신당이 지금 창당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또 바로 또 이탈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에서는 꼭 이거 뭐 시키면 뭐 밀봉하고 있을 정도로 비밀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전에 저희가 좀 본 대로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의 거의 33.3%, 네. 또 21대 총선에서는 27.9%가 그 시키면 공천에서 배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적어도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의 인원은 지금 아마 하위 평가자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혁신,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폭 물갈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네. 않겠느냐 해서 물갈이풀이 상당히 좀 많을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이게 참 초미의 네. 관심이고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마타도의 네. 자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군산과 익산 지역의 후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예비 후보를 비롯한 입지자들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 갑의 경우는 이것도 관심 선거구 중에 하나입니다. 현역 때 3선 의원 출신이 맞붙고 있는 이런 속에서 또 신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치열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손문선 대표님. 네.
이제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이 이제 두 곳인데 네. 이제 익산 갑 같은 경우는 현재 5명이 예비 후보 네. 등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을은 현재 현역 의원은 빠지고 1명 네.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과 도전자의 그런 지지율 차이가 큰 폭이 나지 않는 곳은 이렇게 아마 현역 의원들이 현재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지 안 나는 곳들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바쁘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좀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익산은 현재 5명이 등록을 했는데 민주당이 4명, 네. 진보당이 1명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승현 의원, 그 다음에 이춘석 전 의원, 성기청 국토정보공사의 상임위원, 그 다음에 고상진 전 전북대 겸임 교수 이렇게 네. 4명이 등록을 했고요. 진보당에서는 정권희 익산시 위원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고상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전에도 후보에 출마한 적이 있었고요. 성기청은 익산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 네. 타지에서는 출마한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건희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계속 전번에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재출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주울 보궐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익산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고, 실제 이제 고상준 후보 같은 경우도 이런 기존에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지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현역과 전 의원 간의 리턴 매치인데요. 네. 사선을 도전하는 이춘석 전 의원하고 재선에 도전하는 우리 김승원 대결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현역 대 삼선 의원의 대결, 이것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 이제 신인들의 도전이 이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최종호 기자, 익산 을은 현역 의원의 신인이 맞습니다. 도전하는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익산 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현재 있는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적은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병도 현역 의원의 이제 이희성 변호사가 이제 지금 도전장을 좀 던진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현역과 신인의 이런 경쟁 구도가 펼치고 이제 민주당 경선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익산 같은 경우는 관전 포인트가 이 본선의 또 경쟁 구도를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물론 본선 구도가 정확하게 윤곽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당 후보가 나설 또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본선의 경쟁 구도가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사는 훨씬 더 복잡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 현역 의원이 2명이 있고, 또 전직 의원이 또 가세해 있고, 맞습니다. 예. 또 민주당 당직 출신 변호사가 네. 또 가세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느 지역보다 좀 뜨거운, 거의 지금 선거전이 붙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네. 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지금 군산 같은 경우 민주당 경선 정말 불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요. 현재 쉽게 말하면 신영대 현재 재선 도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 현역 의원에 맞서서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의겸 네. 의원이 군산 선거구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직 2명의 의원이 현재 경선에 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또 반해서 또 이제 김관현 도지사의 정치적 전 바른미래당 그때 정치적 동지였던 최이배 전 의원이 또 이제 또 경선에 또 참여했고, 거기 또 전소미 변호사까지 4명이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 구도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본선까지 또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 지역위원장이 나설 것이 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쪽에서 향후에 또 이제 후보가 나서게 된다면 본선 경쟁 구도도 좀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군산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런 경력들을 보면 상당히 네. 화려하고, 정말로 누가 길고 짧은 것은 대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또 치열하게지고 네. 군산의 지역 정가도 말하자면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얘기거리를 좀 하나 또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고교 동문에 따라서 지지
받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변수가 예. 실제 선거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교 동문끼리 참 양보할 수 없는 이런 혈투가 지금 예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고교 동문들은 참 지역사회에서 처신하기가 어렵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하고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하기가 네.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어 아주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지금 익산 각과 저기 군산이 그런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송문선 대표님? 예, 원래 학연을 가지고 선거하면 안 되는데요. 또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익산 갑 같은 경우가 이춘석 전 의원하고요, 고상진 전 교수, 그다음에 네. 전건희 익산시 위원장 같은 경우가 남성고 같은 학교 출신이고요. 네. 군산 같은 경우는 신영대 의원하고 김우겸 의원이 군산 제일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신영대 의원이 후배이긴 하지만 어떻게 동문들이 그냥 겹쳐 있고요. 근데 군산 같은 경우는 좀 공교롭게도 신영대 의원하고 김우겸 의원의 지지도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동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아마 곤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영향도 크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이제 그 지방선거 당시 당락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그 당락에 의해서 현재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산은 아마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양분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의회랄지 시의원들이랄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개 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중간 조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양분돼 있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익산갑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남성고등학교 출신들을 만나게 되면 참 가까워도 가깝다고 얘기를 못하고 친구라고 해도 친구라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돼서 참 사회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정책 선거란 측면에서 보면 또 상당히 이런 경쟁 상황이 좀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맞습니다. 익산갑의 같은 네. 경우는 이 정책 선거 경쟁을 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 군산을 통합을 한다랄지 제2혁신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구체화 방안도 제시를 하고 또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배산공원 매입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이것이 이제 이슈화가 돼서 선거전을 더욱더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종호 기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대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어느 정도 제안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쌍갑 경쟁이 치열한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정책 선거의 또 그런 경제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이쌍군산 통합, 시키면 뭐 자치단체 간 통합론도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고상진 예비후보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이쌍군산의 통합론을 좀 얘기하면서 정책 공약으로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군산과 익산은 비슷한 경제 규모인데다 또 서로 그 시키면 항만, 공항, 또 철도까지 이런 그런 시키면 교통 인프라를 전부 다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 중심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인구 100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맥락에서 쉽게 말하면 그 통합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쟁을 하고 있는 또 성기청 또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확대된 또 통합론을 또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과 군산을 넘어서서 전주와 완주까지 또 포함하는 시키면 메가시티 역할론을 또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또 정책 또 대표적인 그 정책을 보면 제2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제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춘석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총선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부의 그 공공기관 이전이 아마 본격화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일단은 익산의 제2혁신도시를
조성을 하겠다 네. 이제 공약을 좀 내걸었습니다. 특히 그 본인이 그 삼선 의원 또 출신으로서의 그 경력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또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 한편 또 김관영 도지사의 또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보조를 맞추면서 일산의 좀 제2혁신도시를 충분히 필요한 공공기관의 유치를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약을 좀 내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최근에 또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배산체육공원을 정말 시민의 품으로 한번 돌려보자. 네. 좀 이런 이제 이슈가 좀 등장을 하고 현재 있는데요. 그 부지가 지금 사유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배산공원의 그 사유지가 98.2%가 됩니다. 이제 사실 특정 그 문중에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정원용 일산시장이 사실상 그 신년 그 기자회견 때 최근에 그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해서 한번 매입을 한번 추진할 방침이 있다는 것을 밝힌 이후에 또 이제 이춘석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세우면서 이 배산공원 매입 그 공약을 좀 내걸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민관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범시민 모금 운동을 또 전개하겠다. 네. 또 이걸 통해서 이제 500억 원 정도 규모가 이제 매입 비용이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배산공원을 또 매입이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그 위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뭐 유아숲 놀이터, 뭐 숲속 도서관 등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도 확충하겠다 하는 또 구체적인 또 추진 계획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손문선 대표님. 네. 이렇게 지금 정책 선거의 양상이 지금 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전에서 좀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정책 결정 경쟁도 굉장히 활발한데 저는 실현 가능성을 다 떠나서 네,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모처럼 익산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이제 정책 선거로 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각 후보자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정책을 좀 쏟아내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뭐 고상진 앞에서 이렇게 우리 최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고상진 후보 같은 경우는 군산 익산 통합 이렇게 100만 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성기청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메가시티 네,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뭐 메가시티 이렇게 하겠다를 얘기를 했고 정건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좀 연계해서 먹거리 엑스포를 하겠다. 그리고 폐석산 익산에 폐석산이 참 많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 문화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익산역에서 5분 거리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10분 거리에 공공기관 이전해서 이렇게 메트로 시티를 건설하겠다 이런 약속을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공약들이 제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좀 다양하게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됐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좀 배산은 익산 시민들의 허파잖아요. 네, 허파인데 이제 매입비가 많이 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게 좀 사실이고요. 익산시도 여기에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시민들을 편의시설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배산을 어쨌든 익산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범시민 운동으로도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 정책 경쟁이 이 선거전을 통해서 좀 더 실현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다듬어져서 현실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그 현실 속에서는 입지자들 내지 예비 후보자들이 이렇게 이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선거의 어떤 규칙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과연 이 규칙도 없이 뛰는 이런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참 공허하기가 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비례대표제가 지금 결정이 되질 않았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선거구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도 10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로 지금 줄인다는 안이 지금 나왔는데 이 9개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10개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그 10개 선거를 유지하려면 필히 이제 선거구마다 조정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이 지금은 깜깜한 상황입니다. 최정호 기자. 이게 지금 너무 국회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예, 아주 늑장을 부려도
굉장히 많이 부리고 있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뭐 국회가 이렇게 이런 늦장 부리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역대 총선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선거 44일 전에 일단 확정이 됐고요. 네. 또 20대 총선은 42일 전, 바로 직전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39일. 점점 더 오히려 더 많이 늦어지는 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를 놓고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총선 출마를 하시는 분들도 혼선이 크겠지만, 유권자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국회 자체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또 어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국회는 사실상 원래 지난해 1년 전이죠.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 획정 협의를 원래 마쳤어야 되는데 이조차 뭐 여전히 뭐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전망은 좀 밝지는 않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그 선거 획정을 놓고도 여야 간의 또 대치 상황이 좀 상당히 좀 극명하고, 또 비례대표제 같은 논의도 현재 합의점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을 나누는 그 병립형으로 이제 회기를 좀 바라고 있지만, 또 제3지대인 또 신당 쪽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쪽보다는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또 약간 그 준연동형 쪽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차츰 논의되면서 갈등 상황도 많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문선 대표께서 좀 첨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 선거 획정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좀 너무 좀 늦어서 우린 추정호 기자가 무슨 뭐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뭐 30일 전, 40일 전쯤에나 이렇게 획정이 됐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관행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제 생각은 최소 현행 선거제도 방식으로는 가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뭐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네. 논란이 많은 비례대표제 것 같은 같은데, 경우.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두 가지 의견으로 좀 갈린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전국구 기존에 있었던 병립형으로 가자, 네. 이런 의견하고, 아니다, 최소한 준연동형으로 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입장, 국민의힘은 원래 준연동형을 반대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렀잖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이제 위성정당을 창당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 선거제도를 했을 때 여러 신당들이 좀 이렇게 창당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양당 간을 볼 때 양당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다. 네. 신당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기존 선거구를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기존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구 병립형 선거제도가 6개 권역으로 병립형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과거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좀 여야가 현명하게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거제도 좀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선거구 같은 경우도 전북이 굉장히 계속 홀대받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하나, 서울하고 전북 하나 이렇게 선거가 줄어들었잖아요. 다른 데는 선거가 줄지도 않았거든요. 그 유독 전라북도만 주는데 다시 원상 복귀해서 열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도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90일 좀 넘게 남은 4.10 총선에 대한 이 시점에서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이슈와 전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10 총선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의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 날 있지 않습니까? 9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3월달 21일 정도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비 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그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만 등록한 지역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러다가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천받으면 무투표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나 이런 사태는 좀 막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0대 총선하고 제21대 총선을 보면 그 10명 중에 8명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관심사항은 이번 선거에 현역 의원이 몇 명 살아남을 거냐, 이게 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특히 전라북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지역이 좀 소멸 위험 지역에 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정훈 기자 정리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앞으로 물론 총선 진행 상황 계속 이제 저희도 이제 지켜보겠지만, 물론 이제 민주당의 강세는 여전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그 앞서 지금 손문선 후보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일산이나 군산 또 전북 지역 전체를 놓고 봐도 사실 지역 소멸 위기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 또 정치가 또 바로 서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지금 민주당이든 뭐 아니면 다른 정당 뭐 후보들이든 일단은 참신한 정책, 또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좀 한 단계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좀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네, 4.10 총선 선거전이 이제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각 정당들의 공천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공천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고 또 경쟁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창당되는 제3지대 정당들의 합정 연행에 따라서 입지자들의 이합집산도 일어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거 구도와 양상이 출렁일 것으로 보여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주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10 총선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손문선 대표, 최정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